여러분, 혹시 립스틱 성분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거기에 적색사모라는 색소가 들어있다면 그 립스틱은 지금 미국 매장에 진열될 수 없습니다. 1990년부터 아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빨간 사탕, 마트에서 파는 새빨간 체리, 생일 케이크 위에 알록달록한 장식, 그리고 어떤 소시지와 어묵, 심지어 떡과 만두 속에까지 바로 그 성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에 바르는 건 위험해서 금지. 그런데 매일 삼키는 음식에 넣는 건 괜찮다는 이 이상한 논리가 무려 35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장품 매장 직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립스틱에 적색 사모 들어있나요? 그러면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답할 겁니다. 고객님, 그 성분은 저희 제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옆 건물, 마트 과자 코너로 가서 아이 손을 잡고 사탕 한 봉지를 집어들면 그 봉지 뒷면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 같은 나라, 같은 규제 기관인데 입술에 바르면 위험하고 입으로 삼키면 괜찮다는 이 기묘한 이중잣대가 실제로 수십 년간 존재해 왔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분, 적색 3호, 영어로는 Red Dino 3 혹은 에리스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 색소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성분 위험하니 먹지 마세요 하고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색소 하나를 통해서 왜 어떤 성분은 화장품과 식품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지,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법이 대체 무엇인지, 왜 유럽은 30년 전에 이미 이 색소를 치워버렸는데 미국은 최근에야 움직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지까지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한 번에 정리해서 보기 힘들었던 정보들을 촘촘하게 엮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마트에서 성분표를 볼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색소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허술한 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색소의 정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적색 3호는 화학적으로 에리스로신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서 만드는 합성 착색료입니다. 화학 구조로 보면 자일렌 계열의 크산텐이라는 골격에 요오드 원자 4개가 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화학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자연에서 그대로 얻어지는 색소가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특징은 아주 선명하고 밝은 체리색, 그러니까 진짜 과일이나 자연 재료로는 내기 어려운 강렬하고 균일한 빨간빛을 낸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런 합성 색소들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화학자가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다가 우연히 자주색을 띠는 물질을 발견하면서 콜타르, 그러니까 석탄을 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합성 염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이 옷감, 염색뿐 아니라 식품 착색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20세기 초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유에 노란 물감을 타서 신선해 보이게 하거나 상한 고기에 붉은 염료를 발라서 신선육처럼 위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각국 정부가 뒤늦게 식품에 쓸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거고, 적색 3호도 이런 흐름 속에서 20세기 초에 식품에 쓸 수 있는 공인색소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색이 워낙 예쁘고 안정적이어서 20세기 초반부터 수많은 식품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스키노 체리라고 하는 칵테일이나 디저트 위에 올라가는 그 새빨간 체리를 본 적 있으실 텐데, 그 강렬한 빨간색이 사실 자연의 체리색이 아니라 이 색소로 만들어진 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 체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표백을 하기 때문에 색이 거의 다 빠지는데 거기에 이 색소를 다시 입혀서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빨간 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탕, 케이크와 컵케이크 위의 장식, 쿠키, 아이스크림류, 프로스팅과 아이싱, 그리고 놀랍게도 삼키는 알약이나 시럽 형태의 약에도 이 색소가 쓰였습니다. 알약을 예쁜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약 먹기를 덜 무서워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위해서 넣은 색소가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성분 중 하나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색소의 이중적인 운명이 시작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색소를 다량으로 섭취한 수컷 쥐들에게서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갑상선의 여포세포라는 곳에 종양이 발생하는 패턴이 관찰됐어요. 이 발견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 하나를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건 1960년에 미국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색소 첨가물 개정안으로 들어간 조항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첨가물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용량이 얼마나 되든 그 위험이 사람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식품의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이건 확률이나 위해성 평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람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금지라는 일종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딜레이니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대 말 미국에서 제초제 성분 하나가 크랜베리 농작물에서 검출되면서 대대적인 소비자 불안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판단으로 대응하다가 혼란이 커지자 아예 바람성이 확인된 물질은 예외 없이 자동으로 금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게 1960년에 만들어진 딜레이니 조항이고요. 이 조항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애매한 회색지대를 남기지 않고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조항은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미세한 양의 물질까지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극도로 낮은 위험까지도 걸러내야 하느냐는 새로운 논쟁을 낳게 됩니다. 이 논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적색사모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사실 1990년 화장품 금지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도 이미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왜 같은 논리가 식품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은 화장품과 외용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대체 성분으로의 전환이 쉬운 반면 식품 쪽은 인체 노출 경로와 실제 위해성에 대한 별도의 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문제는 이 별도의 재검토가 이후 뚜렷한 결론 없이 수십 년간 사실상 미뤄지다시피 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이 절충적인 판단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긴 유예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딜레이니 조항에 따라서 FDA는 1990년 적색사모를 화장품과 피부에 바르는 외용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립스틱, 블러셔, 연고 같은 데서는 완전히 퇴출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딜레이니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식품과 먹는 약에 대해서는 FDA가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식적으로 내세운 논리는 이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종양을 일으킨 용량은 사람이 실제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라서 흡수되는 경로와 먹어서 소화기관을 거치는 경로가 다르고 실제로 사람이 노출되는 용량 수준에서는 위험성이 낮을 거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는 바로 이런 용량 논쟁 자체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바람성이 확인되면 정도를 따지지 말고 금지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었는데 정작 식품 쪽에서는 그 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산업계의 현실적인 저항, 그리고 대체 색소를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문제 앞에서 슬그머니 후퇴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후 여러 소비자 단체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모순을 지적해 왔습니다. 같은 물질, 같은 법 조항인데 왜 바르는 건 안 되고 먹는 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까지 정확히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35년이나 걸린 거야? 위험한 걸 알았으면 진작 없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같은 의문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는 산업 규모의 차이입니다. 화장품에서 이 색소를 빼는 건 립스틱이나 블러셔, 몇 가지 제품군의 배합만 바꾸면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산업에서는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음료,
의약품까지 수천, 수만 가지 제품에 이미 이 색소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이걸 다른 색소로 바꾸려면 맛과 색의 안정성부터 제조 공정, 유통기한까지 전부 다시 검증해야 하는 훨씬 큰 작업이었던 거죠. 둘째는 업계의 로비입니다. 식품업계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색소가 소량으로 사용될 때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발암 증거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결정을 늦추는 좋은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어야 할 문제가 35년이나 방치된 겁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사실 미국이 유독 늦었다는 사실이 더 도드라집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94년에 일부 보존 체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서 적색 사모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이 화장품에서 이 색소를 뺀 지 겨우 4년 만에 유럽은 아예 식탁에서까지 치워버린 거예요. 호주와 뉴질랜드도 오래전부터 이 색소의 식품 사용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색소가 든 사탕이나 케이크를 아이들에게 사줄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도 마트 진열대의 수많은 제품에서 이 색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꼬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트였습니다. 2022년 11월 20개가 넘는 식품안전 및 건강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FDA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딜레이니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법적으로 이 색소는 진작 금지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 청원이 몇 년의 검토를 거친 끝에 2025년 1월 15일 마침내 FDA는 식품과 삼키는 의약품에서 적색 사모의 사용 승인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장품 금지 이후 정확히 3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도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요. 식품 제조사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먹는 의약품 제조사는 2028년 1월 18일까지 제품에서 이 색소를 완전히 빼고 다른 색소로 바꿔야 하는 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색소가 들어간 제품들이 시중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미 주 차원에서 적색사모를 포함한 여러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흥미로운 건 캘리포니아가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발암성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의 주의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2027년, 2028년이라는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금지를 발표하고서도 이렇게 몇 년씩 시간을 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봐주기가 아니라 식품 제조 공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색소 하나를 바꾸면 그 색소와 함께 작용하던 다른 성분들과의 배합 비율도 다시 맞춰야 하고, 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나 빛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도 전부 새로 실험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색소를 바꾸는 것도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보다 유예기간이 1년 더 길게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여러 제조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색소 전환을 앞당겨 진행하고 있고, 일부 브랜드는 법적 유예기간이 끝나기 한참 전인데도 이미 천연 색소로 전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든 나라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바로 위, 캐나다를 볼까요?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미국의 금지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도 자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 안에서는 이 색소가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보건부는 만약 앞으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와서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여지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동물 실험 결과를 두고 미국은 법적으로 자동 금지, 유럽은 30년 전에 이미 금지, 캐나다는 지금도 안전하다고 판단, 이렇게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같은 과학적 데이터를 두고도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예방적으로 차단할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흥미로운데요. 일본은 애초에 자국의 식품 첨가물 공인 목록에 적색 사모와 같은 계열의 색소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등재해 왔고, 실제 사용 빈도 자체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국은 여전히 적색 3호의 식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이 색소는 과자류,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류, 떡류, 만두류, 초콜릿류, 소시지류를 포함해서 무려 22가지가 넘는 식품 유형에 제한적으로나마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식품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류나 아이스크림 믹스류는 킬로그램당 0.15g 이하, 즉석 섭취식품은 킬로그램당 0.05g 이하 같은 식으로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람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보는 일일 섭취 허용량, 이걸 ADI라고 부르는데 적색 3호의 ADI는 체중 1kg당 0에서 0.1m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 기구인 FAO와 세계보건기구의 합동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색소의 사용 범위를 줄여온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까지도 넓혀온 이력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에 커피 표면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라떼아트 용도로 적색 3호를 포함한 몇 가지 식용색소의 사용을 새롭게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카페에서 예쁜 그림이 그려진 라떼를 보신 적 있다면 그 색깔 중 일부가 바로 이 색소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발암성 문제로 이 색소를 아예 퇴출시키기로 결정하기 불과 몇 년 전에 한국은 오히려 이 색소를 쓸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식약처 입장에서는 안전한 기준치 내에서의 확대라고 설명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이 성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던 흐름과는 다소 엇박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성분이 정부기관에서 사용을 허가했다고 하면 그게 곧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허가라는 건 안전하다는 절대적 보증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기준치 안에서는 유해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을 두고 유럽은 1994년에 금지, 미국은 2025년에 금지, 캐나다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입장,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허용,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기준이라는 게 과학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산업구조, 규제 철학,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를 포함한 모든 식품 첨가물에 대해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최대 함량을 아주 세밀하게 표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중에서 탁주나 약주, 소주 같은 일부를 제외한 술에는 킬로그램당 0.2g 이하, 식물성 크림에는 0.5g 이하, 전분 가공품이나 곡류 가공품, 당류 가공품 같은 광범위한 가공식품군에는 0.5g 이하, 이런 식으로 식품 종류마다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제품에 적색 3호 말고도 적색 2호, 적색 40호, 청색 1호처럼 다른 타르색소를 동시에 섞어서 쓴다면 각각의 개별 상한선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전체 색소의 합계량까지도 별도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편이에요. 문제는 관리의 정교함이 아니라 애초에 이 성분을 계속 허용 목록에 남겨두어야 하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관찰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다량의 에리스로신을 섭취한 쥐의 몸속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신호체계에 교란이 생기고 이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TSH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계속해서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메커니즘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갑상선 자극은 사람과 쥐의 갑상선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쥐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이 색소 섭취와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FDA도 이번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직접 증거 때문이 아니라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법적 요건, 즉 동물에게서 암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 색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사람에서의 직접적인 발암 증거가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에서의 위험 신호 하나만으로 법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금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성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얼마나 뚜렷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대상 연구가 없다는 것과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발암물질은 대개 노출부터 발병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개인마다 노출량과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대상 연구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원래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들은 동물 실험 결과를 예방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접근을 취하는 겁니다. 이 갑상선 자극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 조절 시스템은 마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뇌의 뇌하수체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계속 감시하다가 수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TSH라는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서 갑상선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순간 이 자극 신호는 다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다량의 에리스로신이 몸속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나 순환 과정을 방해해서 뇌하수체가 계속 수치가 낮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결과 TSH가 정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계속 분비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도 조절기가 계속 더 뜨겁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갑상선 세포 입장에서는 이 과도한 자극 신호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장기간 이런 상태가 누적되면 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동물 실험에서 제기된 가설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학자들 사이의 논쟁 지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쥐와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을 운반하는 혈중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쥐는 이 운반 단백질이 사람보다 훨씬 적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극에도 TSH 수치가 크게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운반 단백질이 훨씬 풍부해서 같은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더 완만하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반박 논리입니다. 그래서 쥐에서 관찰된 강한 반응이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반박이 완전히 정설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갑상선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어린이처럼 호르몬 체계가 아직 발달 중인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자, 이제 실생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실제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성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식품 성분표에서는 보통 식용색소 적색제 3호 혹은 줄여서 적색 3호라고 표기됩니다. 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이라면 영어로 FDC, Red Now, 3, Red Dye Now, 3, Red Sam 또는 화학명인 이리스로사인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고요. 유럽 쪽 표기 방식으로는 E127이라는 코드 번호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성분표를 볼 때 이 몇 가지 이름과 코드를 기억해 두시면 어떤 나라 제품이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색소가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품목들을 정리해드리면 선명한 빨간색이나 체리색 계열의 사탕, 특히 딱딱한 사탕이나 젤리류, 빨간 장식에 올라간 케이크와 컵케이크, 붉은빛이 도는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마라스키노 체리, 일부 프로스팅이나 아이싱류, 그리고 놀랍게도 국내에서는 일부 소시지나 어묵류, 붉은 소를 넣은 떡이나 만두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빨간 색깔의 젤리나 사탕일수록 오히려 한 번씩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소시지나 어묵, 만두처럼 언뜻 보면 색소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식품에 왜 적색 사모가 들어갈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시지의 원래 재료인 고기는 가공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색이 탁한 갈색이나 회색빛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소시지를 고를 때 본능적으로 더 선명하고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을 띠는 제품에 손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제조사들은 발색을 보정하기 위해 이런 색소를 소량 사용합니다. 붉은 소를 넣은 떡이나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나 팥 같은 재료, 본연의 색이 가공 과정에서 옅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색을 보정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경우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이 색소가 맛이나 영양, 보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순전히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산업적인 이유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굳이 천연색소 대신 합성색소를 쓰는 제조사들이 여전히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과 안정성입니다. 비트풀이나 파프리카, 자색 고구마 같은 천연 원료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합성색소를 화학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원가가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천연색소는 열이나 빛, 산도 변화에 약해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거나 변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합성색소는 화학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어서 유통기한 내내 처음 그 선명한 색을 유지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합성색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나 강화가 결정될 때마다 업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계열의 합성색소들, 그러니까 석유 기반의 타르색소 전반에 대해서는 발암성 논란과는 별개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도 함께 존재합니다. 2007년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에서 특정 인공색소를 섭취한 아이들에게서 과잉 행동 경향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럽연합은 적색 40호나 황색 5호를 포함한 6가지 색소에 대해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인과관계 역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유독 색소가 진한 간식을 먹은 날 유난히 산만해 보인다거나 예민해 보인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관찰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FDA는 이번 적색사모 금지 발표 이후 2025년 4월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적색 40호, 황색 5호, 황색 6호,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3호를 포함한 석유 기반 합성색소 여러 종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큰 그림을 발표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적색 3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석유 기반 합성 착색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미국의 여러 대형 식품 기업들이 앞다투어 천연 색소로의 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적색 3호 이야기는 어쩌면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약처도 이런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안전성 논란이 특히 컸던 적색이오나 적색배기오 같은 색소는 사탕, 빙과, 초콜릿, 음료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다만 오늘 다루고 있는 적색3호는 이 어린이 기호식품 금지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젤리에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러 마트에 갔다고 해볼게요. 케이크 위에 올릴 장식용 캔디, 아이들에게 나눠줄 사탕 봉지, 그리고 파티용 아이스크림을 카트에 담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 모두 앞서 말씀드린 22가지 허용식품군 안에 들어갑니다. 즉, 세 가지 모두에서 이론적으로 적색 3호가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 색소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제품마다 다르고
요즘은 천연 색소로 전환한 브랜드도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기보다 딱 10초만 투자해서 성분표 뒷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분표에서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제품에서는 식용색소 적색제 3호 또는 적색 3호라고 정확히 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혹 알루미늄 레이크 형태로 가공된 경우에는 식용색소 적색제 3호 알루미늄 레이크라고 조금 더 길게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같은 계열의 성분이니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 수입 과자나 직구 제품이라면 영문 성분표에서 RED 3, RED NO 3, FDC RED NO 3, 에리트로신, 그리고 유럽식 코드 번호인 227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분표는 보통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되기 때문에 색소는 대개 첨가물 항목 중 뒤쪽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훑어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간식을 살 때는 앞면의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뒷면 성분표를 먼저 읽는 순서로 습관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무조건 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가끔 이 색소가 든 사탕 몇 개를 먹었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된 용량은 일상적인 식품 섭취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색소들은 대체로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순전히 시각적인 매력을 위해서만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색깔이 예뻐 보이게 하는 거 말고는 아이의 건강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성분이라는 거죠. 둘째,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색소를 완전히 퇴출시켰고 미국조차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이 성분에 대한 국제적인 과학계의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성분이 실제로 더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천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장식류를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에서 식용색소 적색제 3호 혹은 적색 3호라는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분표를 촬영해서 검색만 해봐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색이 유난히 선명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빨간색을 띠는 제품일수록 합성색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으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연 재료로 낼 수 있는 빨간색은 보통 이렇게까지 형광에 가까운 체리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안을 찾으신다면 비트 뿌리에서 추출한 색소, 파프리카 추출 색소, 자칼럴라고 불리는 자색 고구마나 포도 껍질 유래 색소처럼 천연 유래 착색료를 사용했다고 표기된 제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국내 제과 업체들 중에서도 천연 색소로 전환한 제품 라인을 따로 내놓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매일 먹는 주식이나 자주 먹는 간식보다는 가끔 먹는 특별한 디저트나 명절 음식에서 이런 색소가 집중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명절이나 생일 케이크를 고르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한 가지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연 색소면 무조건 안전하고 합성 색소면 무조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연 유래 색소라고 해도 특정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합성 색소 중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특별한 위험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적색3호처럼 이미 화장품에서 발암 우려로 퇴출된 이력이 있고 갑상선 종양과의 연관성이 동물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성분이라면 이건 그냥 합성이라서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이 특정 성분은 구체적인 경고 신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모든 합성 색소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는 특정 성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것만 골라서 피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숫자로 한번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일 섭취 허용량 ADI가 체중 1kg당 0에서 0.1mg이라고 했었죠. 몸무게가 20kg 정도인 유치원생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섭취해도 된다고 보는 상한선이 대략 2mg 수준입니다. 실제로 색소가 많이 든 딱딱한 사탕 한 알에 들어있는 적색 3호의 양은 제품마다 편차가 크지만 대략 0.1에서 몇 밀리그램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사탕
한두 알 정도를 먹는 정도로는 기준치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탕만 먹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탕도 먹고, 색깔이 화려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케이크 위에 장식도 먹고, 거기에 색소가 들어간 음료수까지 곁들이는 날이면 이 모든 게 하나둘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할로윈처럼 색이 화려한 간식을 몰아서 먹는 특별한 날에는 하루 섭취량이 평소보다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색소가 든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 경로로 누적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굳이 매번 몰아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여기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울 만한 지점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나 수입 과자를 즐겨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사탕이나 시리얼, 과자류는 점점 적색 사모가 빠진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제품은 아직 이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앞으로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직수입한 과자가 국내 생산 과자보다 이 특정 성분에 있어서는 더 안전한 버전일 수도 있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예기간이 완전히 끝나는 2027년, 2028년 이후에 확실해질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미국 제품 중에도 여전히 이 색소가 든 재고가 유통되고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성분표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먹은 건 어떡해요? 이미 몸에 쌓인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리스로신은 몸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물질이 아니라 섭취 후 대부분 소화기관을 거쳐서 비교적 빠르게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한두 번의 섭취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했을 때의 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 색소가 든 사탕이나 케이크를 드셨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규제 변화가 정부의 자발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에 청원을 주도한 건 정부기관이 아니라 시민건강단체들이었고 그 청원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언론 보도와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적으로 식품 첨가물 기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평소에는 이런 행정예고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식약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런 개정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런 문제의식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소비자 행동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이런 색소가 들어간 제품 대신 천연 색소를 사용한 대체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기업은 결국 팔리는 제품을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천연 색소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논란이 있는 합성 색소를 고집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분표에 색소 이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먹는 식사, 그러니까 밥과 국, 나물 같은 일상식에는 애초에 이런 화려한 색소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색소 문제가 집중되는 지점은 대부분 기호식품, 그러니까 사탕, 젤리,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화려한 장식이 올라간 디저트류입니다. 그러니 매 끼니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딱 이 기호식품 카테고리에서 구매하실 때만 잠깐 뒷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그 짧은 순간에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위험해서 절대 안 돼 라는 금지의 언어보다는 이 사탕은 색깔은 예쁜데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색깔 안 진한 것 중에서 골라볼까? 라는 식으로 선택의 언어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특정 음식을 극단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스스로 성분표를 보고 고르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적색사모 사례가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색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안전규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규제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업계의 저항, 대체제 개발 비용, 정치적 우선순위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대체 색소로 전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식품 산업은 이미 수십 년간 이 색소에 의존한 제조 공정과 공급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깨는데 훨씬 오랜 시간과 시민사회의 압박이 필요했던 겁니다. 둘째, 국가마다 같은 성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특정 국가의 승인 여부를 절대적인 안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실제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청원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미국의 사탕 진열대에는 이 색소가 아무렇지 않게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화장품에서는 금지, 식품에서는 오랫동안 허용되는 이중잣대를 가진 성분이 적색사모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인 다른 사례들도 잠깐 짚어드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에 쓰이는 일부 자외선 차단 성분들은 유럽에서는 식품 포장재나 특정 용도에서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방부제 성분들도 화장품용과 식품용의 허용 기준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개정되면서 한동안 불일치가 존재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같은 화학 물질이라도 노출 경로, 즉 피부에 바르는지 입으로 먹는지에 따라 흡수율과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준 차이가 합리적인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산업의 저항이나 규제 개정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 우연한 시차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적색사모의 경우는 후자에 훨씬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같은 딜레이니 조항, 같은 법적 근거로 화장품과 식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도 식품 쪽 결정만 35년간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는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허용된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트 진열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품을 아무 의심 없이 안전하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같은 성분에 대해 어떤 나라는 이미 30년 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어떤 나라는 최근에야 뒤늦게 결론을 내렸고 또 어떤 나라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품 안전이라는 건 고정된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고 재검토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논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적인 결론일 텐데요. 이런 정보의 격차와 시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젠가 알아서 다 걸러줄 거라고 마냥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성분표를 읽을 줄 알고 어떤 성분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선택의 주도권은 우리 손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식품 첨가물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색사모라는 이름석, 그리고 이 성분이 화장품에서는 금지되고 식품에서는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기억하고 계셔도 다음번에 마트에서 새빨간 사탕 봉지를 집어들 때 조금은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색사모, 에리스로신이라는 이 빨간 색소는 1990년 화장품에서 발암 우려로 금지됐지만 식품에서는 35년이 지난 2025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금지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엄격한 법조항이 있었고 실제 금지를 이끌어낸 건 정부의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청원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유럽은 이미 1994년에 대부분의 식품에서 이 색소를 퇴출시켰고, 캐나다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22가지가 넘는 식품군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2020년에는 커피 라떼아트 용도로 사용 범위를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선 자극 메커니즘을 통한 종양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지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발암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번 미국의 금지 결정도 유해성 평가가 아니라 딜레이니 조항이라는 엄격한 법 조항의 자동 적용 때문이었습니다. 이 색소는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소시지, 어묵, 떡, 만두처럼 의외의 식품에도 사용될 수 있고, 성분표에서는 적색사모, 에리스로신 또는 227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색소가 든 사탕 몇 개 먹었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성분을 위해 굳이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시면 특히 아이들 간식을 고르실 때 화려한 앞면 포장보다 성분표 뒷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우리 식탁 속 숨겨진 첨가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